책을 통해 더 위대한 우리 자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호의 서재 한지우입니다. 요즘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혹은 개인 사무실을 쓰시거나 프리랜서처럼 독립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요, 고야마 루스케의 재택 핵스를 바탕으로요, 혼자 일할 때 효율성과 집중력이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옷차림으로 온오프 스위치를 전환한다. 재택근무에서 중요한 것은 일하는 상태인 온과 일이 끝난 상태인 오프의 스위치 전환이다. 사무실이라면 업무의 시작과 종료가 명확하지만 재택근무에서는 이 부분이 애매해진다. 이 온오프 스위치를 제대로 전환하지 못하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해 오랜 시간 노동하게 될 수 있다. 온오프 스위치는 옷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재택근무를 할 때는 복장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편안한 복장이나 잠옷을 입은 채로 일하기도 한다. 이러한 느슨함은 재택근무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온오프의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폐해로 작동하기도 한다. 답답한 정장까지는 걸칠 필요 없지만 외출할 때 입는 옷 정도로 갈아입어도 기분은 바뀐다. 아침에 근처 편의점까지 나가 커피를 사는 것을 일과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외출을 계기로 기분을 온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출근할 때처럼은 아니더라도 우선 옷차림을 단정하게 정돈하고 전투 모드로 들어가자. 그리고 일이 끝나면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은 사생활과 일하는 시간의 구분이 모호해져 오랜 시간 일을 하기 쉽다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소설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집에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아침에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나와서 마을을 한 바퀴 돈 뒤에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출근이죠. 또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는 집에서 나와 마을을 한 바퀴 돈 뒤에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것이 퇴근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일하지만 마음가짐을 온과 오프로 바꾸기 위해서 어떠한 리추얼을 갖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작가분이었는데요. 퇴근 후에 글을 쓰기 위해서 모자를 쓰셨답니다.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근무복 같은 거예요. 스스로 모자를 쓰면서 이제부터 나는 작가다라는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재택근무를 할 때 온과 오프를 스스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집중의 기본 요령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을 시작하는 루틴을 만든다. 과거의 작가들은 흔히 연필을 깎는 것부터 시작한다 라는 식으로 일을 시작하는 루틴이 있었다. 소설가 가타오카 요시오는 연필을 깎기 시작하면 타인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의 책상 서랍에는 수십 자루나 되는 연필이 들어있었다. 연필이 필요해서 깎은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의욕을 일깨우기 위해 연필을 깎은 것이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한 야구선수 스즈키 이치로 역시 선수 시절에는 워밍업을 시작할 때부터 그라운드에 올라설 때까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다. 내 친구는 서류를 찢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불필요한 서류를 시원하게 찢으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또 몸을 움직이니 자연스럽게 잠도 깰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는 것이다. 왜 이런 루틴이 효과가 있는 걸까? 루틴의 효과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중 루틴을 실천할 때 그날 해야 할 일의 전체 모습을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클 것이다. 일에서도 갑자기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컨디션을 포함해 하루에 해야 할 일 전체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자. 이미지가 그려지면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지 만들기는 의식적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의식해야만 할 수 있는 작업이라면 잠재의식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다.
현재의식이 전면에 나서고 잠재의식은 후퇴해버린다. 그렇기에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루틴이 매우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루틴은 일종의 마음을 워밍업하는 기술이에요. 만약 매일 아침 같은 루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작업과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하죠. 그래서 루틴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산성이 보통 사람들보다 높은 거예요. 매일 똑같은 루틴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것. 재택근무를 할 때 우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본적인 방법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는 목표치를 낮춘다. 심리학 실험을 통해서도 잘 알려진 내용인데, 사람이 의욕을 느끼려면 일단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의욕이 솟았을 때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하는 도중에 의욕이 서서히 생겨 기분이 고양된다는 거다. 작업에 어느 정도 몰두해야 의욕을 느낄 수 있는지도 밝혀졌다. 한 음향기기 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집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3분이라고 한다. 즉, 집중하기까지는 약 25분의 시간이 걸리며 그때까지 작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일에 의욕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일을 시작한 뒤에 23분 동안만 지속하라 라고 조언할 수 있다. 23분만 지속하면 의욕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도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는 착수하는 작업의 목표를 조금씩 낮추어 보자. 컴퓨터로 글을 써야 할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의욕이 생기지는 않는다. 그럴 때 무리해서 4,000자를 쓰자라고 하기보다 우선 제목을 생각하는 쪽으로 목표를 낮추는 것이 좋다. 그리고 워드 파일을 새롭게 작성해 파일에 이름을 붙여 저장하면 압도적으로 목표가 낮아진다. 여기에 컴퓨터를 켜고 의자에 앉는다, 혹은 책상을 청소한다, 아니면 책상에 조명을 켠다 라는 정도까지 목표를 한없이 낮추면 아무리 의욕이 없더라도 즉시 실행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에서도 강조한 부분이랑 똑같은데요. 목표치를 낮추면 뇌의 부하가 줄어듭니다. 우리 뇌가 부담을 덜 느껴서 별로 힘들지 않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고야마 류스케는 일을 하기 힘들 때 목표치를 낮춰서 그냥 조명을 켜거나 책상 앞에 앉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으라고 했어요. 아주 좋은 요령입니다. 공부가 정말 하기 싫을 때는 일단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펴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으세요. 일이 너무 하기 싫을 때는 일단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겁니다. 이렇게 목표치를 확 낮추면 우리 뇌는 부담을 느끼지 않고요. 일단 일과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일과 공부를 일단 시작하면 하다가 의욕이 솟아나게 됩니다. 포모도로 테크닉과 레코딩. 집중해서 일하기 좋은 방법으로 포모도로 테크닉이라는 것이 있다. 25분 집중하고 5분 쉬는 과정을 반복하는 단순한 거다. 25분 만에 찾아오는 마감 시간은 일의 집중력과 연결된다. 포모도로는 이탈리아어로 토마토다. 마치 토마토처럼 생긴 주방 타이머로 시간을 측정한다는 데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 원고도 포모도로 테크닉을 기반으로 썼다. 나는 포모도로 테크닉과 함께 아웃풋의 양도 기록하고 있다. 책을 쓰는 경우 집필한 글자의 수를 엑셀 파일에 기록한다. 그렇게 하면 조금 전 25분 동안 제대로 집중했는지 아닌지를 즉시 알 수 있다. 나는 대체로 25분에 1000자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 숫자를 넣으면 집중했다는 증거다. 한동안 자신이 섭취한 음식물과 칼로리를 기록해서 식생활을 개선하는 레코딩 다이어트가 유행했다. 나는 그 이름에서 따와 이 방식을 레코딩 업무 기술이라고 부른다. 이 레코딩 업무 기술은 직전 25분 동안 집중한 결과를 바로 기록하는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쓴 25분 동안 나는 1029자를 작성했다. 나쁘지 않은 수치다. 재택근무에서는 몰입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생산성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다.
사무실이라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 말을 걸어오거나 전화가 걸려오기 때문에 몰입 상태로 들어가기 어렵다. 내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대량의 아웃풋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무실에서는 불가능한 몰입 상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고야마 류스케는 포모도로 스키를 이야기했는데요. 시간을 끊는 것은 집중력을 급격히 올려줍니다. 여기서 꼭 25분을 지켜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25분은 필수가 아닙니다. 25분이 너무 힘든 사람은 15분을 해도 좋고요. 25분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 사람은 40분, 50분으로 늘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 동안은 전력 질주를 하다가 휴식 시간을 갖는, 마치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 것처럼 이 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5번째, 아침은 아웃풋, 저녁은 인풋, 수면 중에는 문제 해결. 시간대에 따라 작업 내용도 바꿔야 한다. 기본적으로 오전에는 아웃풋을 권한다. 머리가 맑고 피로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아웃풋을 할 수 있다. 점심시간 전까지 한 차례 일을 끝낸다는 기분으로 착수하면 마감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 경험상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는 편이다. 그래서 종종 머리맡에 메모지를 두고 잠을 자는 사람도 있다. 나 또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꽤 많다. 반대로 저녁 때는 인풋을 권한다. 아웃풋보다는 책, 인터넷, 동영상 시청 등 수동적인 인풋이 편하다. 실리콘밸리에서 인턴으로 있을 때 다양한 기업과 인터뷰를 했다. 그 가운데 어느 IT 기업 CTO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다. 나는 그가 꽤 늦은 시간까지 일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는 저녁이 되면 바로 퇴근해 집에서 저녁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녁까지 아웃풋에만 매달리면 엄청난 피로감을 초래해 생산성이 떨어진다. 아웃풋을 하는 시간은 짧을수록 효율적이다. 한편 수면 중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민이 있더라도 머리를 비우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신기하게도 그 고민이 해결되어 있거나 해결할 방법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다. 뇌는 잠들어 있는 사이에 머릿속을 정리한다. 그 정리 과정이 꿈이 되어 나타난다. 낮의 사건이 다양하게 형태를 바꾸어 나타나는 꿈은 이른바 뇌의 디프래그다. 디프래그란 하드디스크에 잇따라 저장되면서 단편화된 데이터를 재정리하는 작업이다. 인간의 기억도 마찬가지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통합하는 작업이 잠잘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는 잠들기 전에 일부러 고민을 입력하는 경우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방법은 저도 사용합니다. 아침에는 글을 쓰거나 기획을 하거나 무언가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아웃풋을 하고요. 오후나 저녁에는 책을 읽고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인풋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유가 간단한데요. 아웃풋이 인풋보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 컨디션이 좋은 아침 시간에 아웃풋을 해야 일을 잘 마칠 수 있죠. 아침부터 인풋을 하면 저녁에는 아웃풋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시간 공제로 파킨슨 법칙을 피한다. 영국의 역사학자 노스코트 파킨슨은 파킨슨의 법칙을 제기했다. 제1법칙은 일의 완성을 위해 주어진 시간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그 일의 양은 늘어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끝내는데 3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3시간을 모두 소비할 때까지 일의 양이 증가한다. 실제로 30분이면 끝낸 일도 주어진 3시간을 모두 사용하는 업무 처리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법칙을 재택근무에 적용하면 개인 시간을 포함한 주어진 시간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일이 계속 늘어나는 결과가 나온다.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경우 개인 시간도 모두 일에 빼앗긴다. 그런 비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일에 사용하는 시간을 줄여 주어진 시간 자체를 축소해야 한다. 저축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미리 공제되도록 스케줄을 짤 때 미리 근무 시간을 줄여두는 방법이다. 가령
취미 생활을 하는 시간을 확보하거나 영어 회화 등 자기 개발을 할 시간을 스케줄에 포함하고 매일 운동하는 시간을 넣는 것이다. 그런 시간은 만약 일을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한다거나 문제가 발생해 대응해야 할 때 완충제로도 기능한다. 나는 이런 식의 공지에 자신이 있다. 지금도 낮 근무 시간에 기타 수업을 넣거나 영어 회화 수업을 받고 대학 리포트를 쓰며 서적 집필도 한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공지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일하는 시간이 1시간도 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최대한 그 시간 안에 일을 끝내려고 노력한다. 이처럼 스케줄에 공지하는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나와의 약속이라고 부른다. 약속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타인에게 시간을 빼앗기기 전에 우선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즉, 자신과의 약속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120%까지 대응하게 돼서 결국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의 폭도 넓어질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 혼자 일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내 시간이 한정 없기 때문에 이 한정 없는 시간이 모두 일하는 데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미리 다른 일을 할 시간, 취미 시간이라든가 운동 시간을 정해서 스케줄에 포함시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시간을 빼놓고 나머지 시간에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집중력도 더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7번째, 일단 70%를 완성으로 보고 자주 업데이트를 한다.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본질적으로 장소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법이나 조직의 존재, 그리고 일도 외부 환경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일하는 방식으로 말한다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높은 완성도를 지향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상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진행 도중에 상황을 맞추어 업데이트를 하는 식의 일 처리가 바람직하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베타 버전을 출시한다. 베타 버전으로 발표한 뒤에 유저들이 사용해보고 불만이 나왔을 때 그 불만들을 해결해 완성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완성하면 나중에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는 업데이트를 자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입한 이후에도 프로그램이 개선되고 기능이 추가된다. 기존의 자동차처럼 판매 시점부터 점차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최신 기능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고급 디지털 카메라도 그렇다. 처음에는 장착되어 있지 않던 기능이 나중에 업데이트로 추가된다. 자동차 카메라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에도 이런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업데이트 업무 기술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단 행동하라는 이야기와 맥락이 통합니다. 거칠어도 좋고 조악해도 좋으니 일단은 내놓고 그 다음에 반응을 봐서 수정하라는 것이죠. 특히 이런 방식은 무언가를 기획하시는 분들, 글을 쓰시는 분들, 유튜브나 팟캐스트처럼 개인 방송을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아무리 혼자 머리를 굴려봤자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일단 내놓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점점 나아지는 편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런 식의 방식, 나는 부족하지만 일단 내놓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지 하는 방식이 일을 할 때 우리를 훨씬 더 겸손하고 열려있는 자세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한 챕터 더 보도록 할게요. 8번째, 인풋의 날을 정해놓고 자신을 연구 개발한다. 나는 회사를 그만둔 이후 의식적으로 인풋하는 날을 정해놓고 실행한다. 그날은 일하지 않고 오직 새로운 미지의 정보만 입력한다. 그것도 본업인 사업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도움이 될지도 확실히 알 수 없는 정보다. 예를 들어 미술관에 가서 평소에는 보지 않는 예술을 접하거나 유명한 장소에 놀러가 시야를 넓히는 것이다. 이것을 나는 자기 연구개발이라고 부른다. 어떤 회사든
수익을 올리는 본업과는 별도로 미래의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낼 수 있는 연구 개발을 실행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의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사업이 한 세대 만에 막을 내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흔히 회사나 사업의 수명은 40년이라고 한다. 일단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한 사업이라고 해도 40년 정도가 지나면 시대에 뒤처져 완전한 쇠퇴 산업이 된다. 변기와 같은 위생도기로 출발한 토토라는 기업은 처음 40년은 욕조와 주방, 그 다음 40년은 비데 제품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IT 산업은 40년은 고사하고 3년이면 완전히 상황이 바뀐다. 그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연구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보다는 독립된 개인 사업자를 위한 조언이다. 회사에서 근무하면 사원 교육 등은 회사가 지원을 해준다. 그러나 독립한 이후에도 회사에서와 같은 기분으로 있으면 자기 개발을 할 시간이 전혀 없어 차츰 시대에 뒤떨어지게 된다. 구글이 일찍이 근무 시간의 20%를 자신의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사용해도 좋다는 제도를 도입했듯이 근무 시간의 20% 정도는 자기 연구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인풋하는 날을 설정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재택하시는 분들 그리고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회사에서와 같이 교육팀이 따로 없으므로 내가 나 스스로를 교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고야마 류스케는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하는데 내가 나 스스로를 교육하는 날, 자기 연구 개발의 날을 아예 정해두라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내부 교육도 있고 외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아예 출근을 안 하는 날도 있잖아요. 그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나를 연구 개발하는 날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던 사업에서 잠시 떨어져서 미술관을 가든 박물관을 가든 아니면 평소에 읽지 않던 분야의 신문을 읽든 무언가 자체 교육을 하는 시간으로 그날 하루를 삼는 거죠. 처음 한두 번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싶어도 이런 식의 작업이 누적될 때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내 안에서 기존에 없었던 아이디어들을 끄집어내도록 만들어줍니다. 나 자신을 위해 연구 개발하는 날을 따로 만들라. 고야마 류스케의 재택의 기술 중에서 저한테는 특히 유용한, 그리고 당장 써먹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책을 통해서 더 위대한 우리 자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야마 류스케의 재택 핵스를 나눠드렸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혼자 근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이 이야기가 흥미있으셨다면 고야마 류스케의 재택 핵스를 직접 읽어보시면서 더 많은 정보들, 방법들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모두 감사합니다.